반갑습니다. 돌집사TV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음 중 틀린 것은, 자, 운임제에 대한 문제가 나와 있네요. 자, 보겠습니다. 1번, 단일 운임제, 이용 거리와 관계없이 일정하게 설정된 요금 부과가 바로 단일 운임제의 내용은 되겠네요. 자, 2번, 구역 운임제입니다. 운행 구간을 몇 개의 구역으로 나누어 구역별로 요금을 설정하고 동일 구역 내에서는 균일하게 부과한다. 자, 보시면 되겠고요. 3번, 거리 운임 요율제. 거리 운임 요율에 운행 거리를 곱해서 산정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그냥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정해진 거리가 있는데, 자, 이 거리에 운임 요율에 곱해서 한다. 요게 우리 보통 지하철 거리다. 우리나라가 많이 선택을 하고 있는 게 거리 운임 요율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4번, 거리 체감제입니다. 이용 거리가 증가함에 따라 단위당 운임이 높아진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게 아니죠. 자, 낮아집니다. 자, 멀리 가면 멀리 갈수록 이 단위당 운임이 점점 낮아지는 것을 거리 체감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은 다 꼭 외워주세요. 자, 다음 문제. 물류 관리의 기본 원칙 중 3S1L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3S가 아닌 것은, 자, 요거 우리 버스에서도 간혹 문제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외워주시면은 정답 4번. 공급망은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3S 중에 스피드, 세이프, 슈얼 요 3개가 들어가 있다. 신속, 안전, 정확, 확실 요 3가지가 3S다 보시면 되겠고요. 1L은 로우라는 뜻인데요. 자, 우리 효율, 비용 절감, 효율 절감. 자, 효율에 해당하는 비용들을 절감한다라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다음 중 물류와 함께 유통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자, 이거는 외워주실 수밖에 없겠네요. 자, 여기서 정답은 상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유통과 상류와 함께 구성되어 있다. 물류와 함께 유통을 구성하는 것은 상류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다음 중 운송 중에 중간 지점에서 운전자만 교체하는 수송 방법은 무엇인가? 자, 물건은 쭉 가고 중간에 운전자만 교체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정답 요거는 인적, 교체, 함께 타기, 바꿔 태우기 뭐 그럴듯해 보이는 말들이 너무 많지만 요거는 이어 타기 수송이다. 사람이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이어서 타는 거다 라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ABS의 특징이 아는 것은, 자, 우리 ABS는 제동장치죠? 자, 여기 ABS의 특징 한번 문제 보면서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바퀴에 미끄러짐이 없는 효과가 있다. 이거는 ABS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죠? 2번. 앞바퀴의 고착으로 인해 조향 능력이 상실된다. 아하, 이게 틀렸죠? 이게 이게 틀린 말이 되겠죠? 자, 이 ABS라는 것은 우리가 브레이크를 밟아서 제동하는 상황에서도 핸들을 조향을 할 수 있는 기능을 해주는 것이 바로 ABS다. ABS의 가장 큰 특징이라는 거죠. 정답은 2번 되겠고요. 3번 자동차의 방향 조정 성능을 돕는다. 자, 맞고요. 노면의 상태가 변해도 제동 효과를 얻는다. 자, 요것들이 ABS의 특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시외버스 운송사업자가 운임을 받을 때 발행할 승차권 양식에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자, 우리가 시외버스 타고 다녔을 때 우리가 승차권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었지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죠?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는 정답이 바로 3번이다. 자, 운수 종사자의 성명은 우리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본 적이 없다라는 거죠. 자, 생각보다 단순한 문제죠? 자, 다음 문제. 공영제의 장점이 아닌 것은, 자, 우리 버스 운영을 할 때 공영제, 민영제, 이제 준공영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으니 꼭 외워주셔야겠죠? 자, 한번 볼게요. 자, 공영제는 보통 나라, 정부에서 관리를 하는 거죠. 자, 1번부터 볼게요. 책임의식 증가 및 생산성 향상이다. 이거는 안타깝게도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정부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꽤나 안정적이라는 거죠. 자, 안정적이다 라는 것은 우리가 일을 할 때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다. 자, 게을러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뭐 이렇게 일하든 저렇게 일하든 받는 월급은 똑같고, 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나는 상관없으니까 이런 책임의식이나 생산성 향상이 발전되기가 굉장히 힘들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공영제의 장점은 뭐냐? 비수익 노선, 수익이 나지 않는 것에서도 우리 나라들은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국민이 필요하면은 거기도 노선을 깔아야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양질 서비스 제공 가능하고요. 연계, 환승, 정기권 등 효율적 운영이 가능하고요. 자, 그리고 종합적 도시 교통계획 차원의 운영 서비스가 가능하다. 자, 그럼 우리나라는 뭐냐? 공영제는 아니고요.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준공영제를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준공영제도 뭔지 이제 문제로 한번 같이 볼 거고요. 자, 바로 나왔네요. 자, 준공영제의 특징이 아닌 것은 현재 우리나라의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볼게요. 1번, 운영은 민간에서 이루어진다. 자, 요게 첫 번째고요. 운영은 민간. 자, 보겠습니다. 자, 2번, 공동 연역에서 관리를 담당한다. 즉, 민간과 정부가 함께 관리를 담당한다.
라는 거고요. 3번, 표준 운송 원가를 통해 경영 효율화를 도모한다. 자, 우리 민간과 정부가 같이 하고 있으니까 민간은 돈을 벌어야겠죠? 그래서 표준 운송 원가를 정해놓고 경영의 효율화, 그러니까 돈을 벌겠다는 거죠. 그것을 도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4번, 버스 노선, 요금 조정, 버스 운행 관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입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요게 틀렸죠? 자, 저 운영은 민간에서 하는 게 맞아요. 자, 근데 버스 노선이나 이런 요금 조정, 버스 운행 관리, 이런 것들은 지방자치단체, 즉, 정부에서 개입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운영은 민간에서 하지만 정부가 어떤 것들에 대해서 개입을 하고 있는지 꼭 잘 알아두셔야 되는 게 준공영제에 대한 정답, 문제를 푸는 방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4번이고요. 자, 민영제도 보겠습니다. 민영제의 단점이 아닌 것은, 자, 민간이 혼자 독점을 해버리면 아주 안 좋은 현상이 더 많이 일어나겠죠? 일단 비싸질 수 있겠죠. 자, 1번부터 볼게요. 1번, 노선의 사유화로 인해 노선의 개편이 쉽지 않아요. 자, 요거 맞는 말이겠죠? 자, 노선을 사유화를 해버리니까 개편을 하려고 해도 누가 싫어 그러면은 어쩔 수가 없다는 겁니다. 2번 볼게요. 비수익 노선의 운행 서비스 공급 애로. 자, 돈이 안 나면은 회사는 하지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비수익 노선이 많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3번, 과도한 버스 운임의 상승. 자, 요것도 민간이 하다 보니까 돈 벌려고 임금을 그냥 무작정 올려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4번 볼게요. 수준 높은 버스 서비스 제공 가능하다. 자, 요거는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단점이라고 볼 수는 없겠는데 1번, 2번, 3번이 너무 확실한 단점이기 때문에 4번을 선택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수준 높은 버스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라는 거는 뭐 단점은 정확히 알겠고요. 요거는 장점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민영제 특징을 물어본 것이 아니라 단점을 물어본 것이니까 또 생각해보니까 당연히 4번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이용거리와 상관없이 일정한 요금을 부과하는 요금 체계는, 자, 우리 첫 번째 문제 풀었었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정답 한번 고민해 보실까요? 정답은 1번이죠. 자, 단일 운임제에 대한 얘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도심과 외곽을 잇는 주요 간선도로에 버스 전용차를 설치하여 급행버스를 운행하는 대중교통 시스템은, 자, 우리 버스 전용차로가 있어요. 어디? 도심과 외곽을 잇는 주요 간선도로에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요거는 지금 급행버스죠? 자, 문제 정답이 있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3번 되겠습니다. 자, 간선도로의 급행버스예요. 간선 급행버스다. 자,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정말 모르겠을 때는 문제에 나와 있는 단어들을 그대로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버스 운행 관리 시스템, BMS의 주요 기능이 아닌 것은, 자, 이거 제가 올려둔 버스 이제 해설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지만, 자,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이 BMS는 회사의 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BIS라고 있는데 이따 말씀드릴 거지만 이거는 우리 고객에게 버스에 대한 정보를 알려준다는 거죠. 자, 무슨 말이냐? 문제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자, BMS의 주요 기능이 아닌 것은 이라고 했죠? 자, 1번 실시간 운행 상태 파악이다. 자, 요거는 우리 개인 고객에게도 많이 제공되고 있습니다만 회사에서도 요것을 알아야 배차를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2번 전자지도 이용 실시간 관계입니다. 자, 요거는 우리 고객이 사실은 알 수가 없어요. 즉, 이거는 회사에 필요한 정보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3번 버스 운행 및 통계 관리. 자, 요것도 회사에 필요한 정보겠죠. 자, 4번 운전자 운행 만족도 파악. 자, 요것도 회사에 필요한 내용이겠지만 지금 버스 운행 관리 시스템이기 때문에 운전자의 운행 만족도 파악과는 사실 큰 상관이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BIS 나왔죠. BMS가 회사에 필요한 정보들이라면 BIS는 우리 고객에게 필요한 정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문제 볼게요. 버스 정보 시스템 버정시 BIS 운영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보겠습니다. 1번 대기 승객에게 정류장 안내기를 통한 버스 운행 정보를 준다. 자, 고객에게 정보 주는 거 맞네요. 2번 유무선 인터넷을 통해 버스 정류장에 버스 도착 예정 시간 등의 정보를 준다. 자, 우리에게 도움이 되죠. 3번 버스 운행 관리는 이력 관리 버스 운행 정보를 제공한다. 요거는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자, 요거는 우리 회사에게 필요한 내용이죠. 회사에게 필요한 내용은 뭐다? BMS라고 했습니다. 네, 정답 3번 되겠고요. 자, 4번도 보시면은 버스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여 활성화한다. 자, BIS 맞죠? BIS는 고객, BMS는 회사다. 요렇게 뉘앙스를 잡아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굳이 다 외우실 필요가 없겠죠? 자, 다음 문제. 버스 운행차로를 설치하기 좋지 않은 곳은입니다. 버스 운행차로를 설치하면 안 되는 곳이라는 거죠. 자, 1번 볼게요. 자, 전용 차로를 설치하고자 하는 구간이 교통 정체가 심한 경우. 자, 이런 경우에는 버스 운행차로가 있어야지 우리 고객, 시민들이 편리하겠죠. 자, 2번 버스 통행량이 일정 수준 이상인 곳. 버스가 많이 다닌다면은 버스 운행차로가 필요할 거고요.
3번 승차 인원이 다수인 승용차가 많은 구간이다. 자, 승용차가 많다라는 뜻은 버스보다 승용차가 지금 많다는 말이죠. 그런 곳에는 굳이 버스 운행차를 설치하면 오히려 더 안 좋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는 자, 정답이 아니라는 거죠. 정답 3번 되겠습니다. 자, 4번까지 볼게요. 편도 3차로 이상 등 도로 기하 구조가 전용차로를 설치하기 적당한 구간. 뭐 여기 이미 전용차로를 설치하기 적당한 구간이라 되어 있네요. 그럼 당연히 좋죠. 그래서 정답은 3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중앙버스 차로의 단점이 아닌 것은, 자, 저도 이제 서울에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버스 중앙차로가 등장을 했던 것 같은데, 상당히 사실은 편리하죠. 그 전에 버스를 타던 것과 많이 편리해집니다. 자, 그럼 이 중앙버스 차로의 단점은 뭘까요? 자, 1번 보겠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자가 감소한다. 자, 그렇지 않겠죠. 저 버스가 빨라졌는데, 그죠? 2번, 여러 가지 안전시설 등 설치 유지비가 증가한다. 아, 요거는 어떻게 될까요? 자, 설치 유지비. 자, 당연히 증가하겠죠. 새로운 교통안전섬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뭐 유지나 설치비가 당연히 들겠죠. 자, 3번 승차, 하차 정류소를 가기 위한 보행자의 이동 거리가 증가한다. 자, 이것도 맞겠죠. 사실 우리가 버스를 타려면 횡단보도를 건너야 되니까 물리적인 이동 거리가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겠죠. 자, 4번 전용차로에서 우회전하는 버스와 좌회전하는 차량 사이에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자,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자, 이렇게 교차로가 있을 때, 자, 버스는 지금 우회전을 하려고 하는데, 자, 좌회전을 하려는 차량도 있겠죠, 여기서. 자, 그럴 때 상충이 되니까 버스가 보통 기다렸다가 가는 모습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단점이 아닌 것은 결국 정답은 1번이죠.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증가하니까 이거는 예시당초 틀린 내용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가로변 버스 전용 차로의 특징이 아닌 것은, 자, 중앙 버스 차로 이전 형태가 가로변 버스 전용 차로이죠. 자, 보겠습니다. 자, 1번 적은 비용으로 운행이 가능하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사실 뭐 가로변 버스 전용 차로는 이렇게 파란 선만 이렇게 도로에다가 여기다 그어주면은, 자, 여기가 바로 가로변 전용 차로가 되겠죠. 자, 한번 색깔 좀 해볼까요? 자, 우리 이렇게 파란 선만 그어주면은 이쪽이 다 버스 전용 차로가 되는 거죠. 자, 2번. 기존의 가로망 체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 아, 기존의 가로망 체계. 가로망 체계가 무엇이냐? 자, 우리가 여기가 가로망이라 치면은 여기에 우리 보통 상점들이 옛날에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여기 버스 정류장에 있으면은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서로 좋은 영향이든 나쁜 영향이든 이렇게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영향이 적다라고는 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될 거고요. 3번 보시면은 종일, 출퇴근 시간대 등을 설정할 수 있다. 자, 우리 요거 조금 헷갈리긴 하죠. 자, 많이 헷갈립니다. 근데 설정되어 있고요. 4번 시행효과 가장 좋다 되어 있는데 시행효과 가장 좋다고 볼 수 있나요? 자, 시행효과 가장 좋은 거는 우리 중앙버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4번도 이거 가로변 버스 전용차로의 특징이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마지막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두 개를 넣어 봤고요. 자, 가로변 버스 전용차로 우리 중앙버스 전용차로를 타면서 내가 어떤 불편을 느꼈고 어떤 편리를 느꼈었나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서 문제를 푸신다면 충분히 맞추실 수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저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자, 좋은 결과 있으시길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